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014년을 맞아서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이제 좀 따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독도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박한용 실장님 그리고 독도 수비대의 김점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주 반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독도 문제조차 우리 정부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또. 예. 정부에도 화를 내려면 저희가 뭔가를 알아야지 화를 낼 수 있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와 조금 이제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로 공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 일본 정부하고도 결코 편할 수는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예. 저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한용 실장님. 예. 우리 정부랑 독도 수호대랑은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것들이 왜 한국의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까, 당당하지 못할까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위안부 문제에도 속 터질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독도 수호대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은 독도 수호대 활동이라는 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 올바른 정책 수립을 할 것하고 또 바른 역사를 하자고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독도 수호대가 우리 내부의 불필요한 진실들을 대면하다가 사실은 좀 왕따를 당했었어요. 제가 그건 잘 압니다. 옆에 있어 와가지고. 예,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도 또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네. 거의 유일하게 독도 수호대가 가장 일본 정부나 일본 지방관청, 일본 우익들이 기피해요. 오늘 그 이야기, 제2의 안용복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얘기해보죠. 예.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냥 독도와 관련된 우리나라 단체들을 다 기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찾아가거든. 가장 열성적으로. 예, 안용복처럼. 예. 그것도 단신으로. 예. 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용복 장군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장군은 아니고 사실 장군은 아니지만 장군이라고 너무나 혁혁한 공로가 장군격이죠. 때문에 이제 그 칭호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요. 네. 잠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용복은 이 어부도 아니고 노건 일종에 보면 조선시대 수군이죠. 네. 수군 사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수군은 천대받았어요. 네. 자벽직이에요. 첨력직에 가까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부로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물론 이거 교학서 교과서도 당연히 어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정부가 승격시켜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이 장군으로 그 공로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훌륭한 이제 역할을 하신 분하고 저를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근데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흔히 우리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것도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실 2013년, 2014년 21세기에 독립운동을 하고 계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짜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그 독도 문제의 1차 대상 분명히 일본입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본하고 하는 과정에 또 상대가 한국 정부고 또 한국 정부는 적절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제 정부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무조건 주대상 일본이 돼야 됩니다. 네. 가장 배경에는 일본이 깔려 있고요. 예, 가장 배경이 일본에 있습니다. 뭐 정부와만 대한민국 정부와만 싸우고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일본에 처음 이제 가기 시작한 거는 그 2005년에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이제 한국 측에서 당연히 우리 어떤 그런 뜻, 부당하다는 항의라든지 그런 뜻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뭐 성명서나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항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년 2월달이 되면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래서 네. 그만큼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나고 이제 도토리현의 요나고 공항을 통해서 이제 시마네현을 가게 됩니다. 공항에 도토리현에서. 근데 공항 내리면 다른 분들은 다 나가는데 저만 딱 가면은 저는 따로 이제 특별 조사실로 이제 데려갑니다. 알아요, 어떻게.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그냥 있어요. 조사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건 없어요. 왜 왔느냐. 여행 왔다. 그리고 독도의 날 아니까 굳이 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독도 관련 조사도 하고 다케시마 기념식에 대한 취재도 하러 왔다. 숙소는 어디냐. 또 일정은 뭐냐. 다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그 조사관한테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에 관광 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한국 정보 물어보느냐. 안 물어본다. 그리고 내가 그 해년 또 반복되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마다. 올 때마다. 네. 그래서 제 여권에는 항상 법-8 도장이 찍힙니다. 특별 조사했다라고.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위험한 인물 이게 아니고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해마다 그러는데 전 똑같은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내가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는데 내가 언제 일본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한 거 있느냐? 없다.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의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에서 독도 문제에 관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적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떠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모조 마사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 그 의원들이 이제 울릉도 온다 그럴 때 그것을 기획했다라고 뭐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일본 정계라든지 여러 곳에다가 영향을 좀 미치는 대표적인 독도 활동가겠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공개 토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일본에서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또 나는 또 한국에서 한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일본의 얘기, 한국 얘기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 그래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 반드시 전 조건이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에 참석한 일본인들한테 너희들 주장과 우리 한국의 주장을 함께 알려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자. 라는 것들은 토론 제안을 이제 작년이죠. 이제 올해 또 2월달 오지만 작년까지 3년에 걸쳐서 3번을 했습니다. 1차 수령을 했으나 거부를 했고요. 2차 수령 거부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13년에도 수령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받지 못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 경찰들이 이제 저를 이제 끌고 갔죠. 그게 방송에 함대했었죠. 네, 뭐 국내 일본과 작년이죠? 예, 작년에 일본과 우리 한국 언론에 이제 좀 제가 끌려가는 그 모습이 되었는데 일본 우익들한테 끌려가는 과정에서 좀 이제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뭐 멱살 잡히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이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이 아니라 일본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독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최소한의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일본의 그 독도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모조 마사오하고 공개적인 토론. 너무나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왜 못 나오느냐? 그러면 일본은 또 하나의 다른 이제
행동하는 게 뭐냐면 한국 정부에 ICJ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건 뭡니까? 객관적인 삼자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이 불리하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한국인 뭐 독도수호 대표인 내가 당신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데 왜 거부하냐? 그러자 끌려가고 할 무렵에 또 수정을 거부할 때 제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 뭐였냐면 지금 일본은 대화를 거부한다. 대화를 거부한다면 결국 폭력을 원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일본은 대화가 아니라 폭력과 무력으로 이제 일본을 지탱해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인터뷰를 계속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모조 마사오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 누구라도 정당한 주장이라면 이 토론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거부가 부당한 게 뭐냐면 이걸 제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네. 시모조 마사오가 한국에 먼저 와서 수년 전에 먼저 제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몇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국에 있던 건 1차 토론이다. 근데 시간도 별로 없었고 준비도 안 돼서 좀 깊은 논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2차로 하고 일본에서 하자. 주제나 진행 방법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거 하나, 공개된 자리 2개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거부할까 그러면 결국은 그들의 논리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한국 측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전달되면 안 된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계속 할 거고요. 꾸준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을 상대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자료집 발행해서 이제 배포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왜 일상생활에서도 그 법적으로 법리를 따져보기 전에요.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일본 측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재판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끌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거죠. 하고 예. 있는데 네. 일본에서 그 논리를 대는 게 네. 야, 너네가 떳떳하면 재판을 왜 못하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절대로 그 재판으로 가면 안 되는 네. 뭐 갈 이유도 없거니와 네. 이유가 있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점유국이 있습니다. 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점유국이 되고 있고 일본이 도전국인데요. 일본은 이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데 우리 점유국,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냐면 분쟁 지역이 아닌 겁니다. 분쟁적 아닙니다. 예, 역사 예. 이래로 한국 영토로 영유가 되어 왔고 현재도 한국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논거가 충분하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 자체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왜곡돼 있다. 그러면 정당한 주장이라면 대화에 응하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에서까지 우리가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ICJ에 우리가 만약 간다 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도 맞지 않고 그 근거도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일본 이제 가게 되면 기자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이 정당하다면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얘기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런 모범 답안을 얘기 안 합니다. 왜? 제 대답은 뭐냐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ICJ 제소 제안을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논란을 하고 있는 지역은 북방 사도 얘기하는 쿠릴열도 4개 섬이 있죠.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센카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센카쿠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있습니다. 독도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ICJ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만약 그들 말대로 어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3자적 판단을 받는다면 독도보다 먼저 센카쿠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안 가죠?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니들은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 센카쿠를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측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때 답을 해주겠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이 답변은 저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하고 네. 얘기를 할 때, 네. 전 세계인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건 거예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모범 답안을 얘기를 해준다면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어떤 배경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 자체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해야 되는 거지 그 부당한 질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일일이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니들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이후에 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대화가 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독도 문제에서 이른바 사법재판소 가져갈 때 네. 우리가 너무 수세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ICJ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다. 국제사회는. 네. 따라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일본의 우호적인 판사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집인데 왜 자꾸 옆집에서 자기 집 달라고 재판한테 재판에 응할 것이냐는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네. 뭐 틀린 건 아닐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진정함의 정답이 될 수 없고 능동적 대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이 가는 이중적 태도죠. 네. 센카쿠다이라든지 또는 북방 사개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더 큰 분쟁이 일어났음에도 사법재판소에 가지 않으면서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되지 않고 그것부터 한 다음에 오라 하면 일본은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모순이죠. 네. 근데 지난주에 독도수대의 탄생 과정에 할 때 약간 그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약간만 짧게 더 설명드리면 아까 2000년 얘기할 때 신안법 협정 이후에 많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내용을 가지고는. 좀 과잉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느끼면은. 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원래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독도 문제가 워낙 이제 긴박하다 보니 하는데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뭐냐 일시적으로 이벤트식 운동하는 곳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민간 시민단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 연대기구를 만들었어요. 독도수를 위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 모아서 이제 2000년 1, 2월 달에 활동을 했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연구소 판단은 뭐냐면 독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슈 때마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독도 전문 단체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것이 보다 좀 독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독도수 연대기구 차원이 있다가 그분이 해소되는 과정과 겹치면서 아까 말했지만 독도를 연구한 사람이나 또 우리 연구소에서 사실 창립회원이에요. 아, 네. 민족문제연구소. 예, 저는 이 연구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좀 예. 바로 알아놔야 돼. 듣는 분도 많은데.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연구소는 친일 문제에 전념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독도 이 계기를 해서 만났던 분들이 독도에 대해서 책임 있고 하자 이렇게 해서 김종인 씨가 아까 뭐 본인 뭐 미끌었다지만 얼떨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해서 본인도 남들 소신껏 한 거다. 아 아닙니다. 예. 아주 저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던 게요. 그러면은 독도 수호대는 경비가 필요하시잖아요. 운영하실 때 후원을 받는 단체인가요? 아니요. 일단 순수하게 시민들로 아주 젬병이에요, 젬병.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일만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기본적인 재정 부분은 회비죠. 회비. 네, 회비인데 2000년까지만 해도 일단 대중을 상대로 하는 독도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학술단체는 몇 개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독도수호대가 굉장히 어떤 돋보였었죠. 그런데 2005년 이후에 이제 독도가 신고제로 바뀌고 하면서 독도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로 이제 굉장히 바뀝니다. 관심도가. 그 이후에 독도단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는, 독도수호대가 이제 묻힐 수밖에 없고, 또 네. 독도수호대가 뭐 대중활동, 집회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그나마 많이 노출이 되는데, 저희들 주로 하는 부분은 자료조사하고, 밖에 노출이 별로 되지 않는, 이런 게 있으니까, 별로 이제 언론에 별로 소개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김 대표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하다가 저도 그때 사실은 좀 관계를 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다시 사전으로 돌아왔을 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이제 독뗏목도 했었고, 그죠? 독도. 네, 울릉도 독도 뗏목. 뗏목으로도 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멤버 중에 젊은 청춘 남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매우 젊은 나이에요. 그렇게 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사무실이 없잖아요. 처음에 무슨 돈으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니까 하게 된 건데, 거기에서 장충동 근처에다가 사무실 얻었는데, 그럼 새로 시민단체 나오니까 그다음에 경찰이 온 거예요. 네. 이제 시민단체 오면 다 체크를 하잖아요. 관내에서.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왔다가 그 참상을 보고, 그 빈궁하고 참상을 보고, 또 쌀인가요? 라면인가요? 뭐 쌀 그때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를 경찰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독도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정부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른바 NGO죠.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이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도 수호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류할 수 있을까요? 독도 수호대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독도 수호대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익단체 아니고 아스팔트 독도 단체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진짜로 이제 본 주제로 가서 네. 한마는 독도 수호대와 독도 역사는 했으니까. 한마는 독도 수호대. 예. 그다음에 한마디로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라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1900년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영토로서 그 지방 행정관을 파견했다는 것이에요. 네. 뭐 그전에도 이미 했었고. 근데 일본의 이제 문제는 일본도 그냥 맨 땅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남들이 이제 억지라고 하더라도 근거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도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왜 우리 땅이냐는 맥락 관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예요. 일본의 그 자민당 정권이 잡으면서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 기술을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익 교과서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과 교과서 다 합니다. 이 기반에서 지금 일본 국민들은 잘 몰라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 선배 한두 개도 아닌데 다케시마 몰랐는데 정부가 주입하고 우익이 선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라 이제 학습하면서 만들어지는 역사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논리로 자기네 영토로서 주장하는가를 오히려 그 주장을 알고 그것을 깨는 것이 오히려 이번 시간이다. 근데 깨는데 제가 끝에 또 하나 들어갈게요. 이게 깨는데 꼭 또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교학서 쓰레기 교과서의 독도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오늘 쭉 한번 달려보죠. 교학서는 왜 또 거기까지 꼈대요?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죠. 독도가 일본은 영유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제법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제법 또 역사적으로 할 때 그 핵심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핵심은 뭐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군과 전패국 태평양 전쟁에서의 전후 처리 회의입니다. 전후 청산 회의죠.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주로 많은 나라가 참가했지만 핵심은 미국하고 일본이죠. 일본 하나를 놓고 50개국 이상이 전부 다 뭐냐면 관련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했어요. 그게 51년도 9월 8일 날 강화 조약이 맺어지고 52년 4월 달에 발효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한국 문제가 다뤄집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합군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빠진 채로 양제국주의 국가와의 승자와 패자가 한국 문제를 결정할 때 바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의 이제 주장에 대한 아주 기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두 마디예요. 그럼 국제법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는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법적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근데 과정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처음에 그 조약을 만들 때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는데 미국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도가 분명히 한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하여금 너네는 패전국이니까
독도까지 다 포기하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조약 자체의 네. 초안이 그렇죠. 처음에 초안은 독도가 한국 땅으로 돼 있었어요. 있다가 네. 그런데 지금 김종훈 씨 말씀이 뭐냐 이제 이런 맥락이죠. 미국이 향후 방공 전선을 구축할 때 일본에 뭐냐 메가더가 미군 주둔하게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나 뭐 미리 이야기하면 미군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독도가 일본의 로비와 미국에서의 변심이죠. 변심으로 뭐냐면 네. 그 영향력을 미국 유지하겠어. 이 독도를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독도에 뒀다는 거예요. 대해서 미국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본 땅이어야 하는 거죠. 편하죠. 예. 예, 그래야 편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자기네가 일단 지금 미 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조문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2조 A항 있잖아요. 네. 포기한다까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권한, 청구를 포기한다. 이 안에 원래 초안에는 독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울릉도, 예. 독도를 포함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최종 안에 독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아. 근데 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냐 이유가 결국 미국이 이 독도에 대한 군사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바로 위에 소련하고 이제 적대적인 이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가장 그렇죠. 최전방에 독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독도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된다면 미국에서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있죠. 그래서 미 네. 국무성에서도 그런 결정을 해요. 뭐 레이더 시설을 그래도 우리 만들면 미국을 일본이 사랑해. 예. 그래서 레이더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하면은 일본이 미국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빠지게 되고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으로 씁니다. 그런데 영국과 이제 호주의 이런 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과정을 이제 밝혀내는 것도 이제 독도 연구가들이 이제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결국은, 이제 예. 미국의 그 최근에 연구소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최종 안에 우리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독도가 없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그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건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다. 진짜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일 양국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국 땅일 수도 일본 땅일 수도 둘 다 아닐 수도 이게 객관적 판단이지 어떻게 빠졌다고 일본 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라는 거죠. 아, 이번에 또 역사적으로 그렇죠.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나왔죠. 겁니다. 예.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 국제법적 근거가 뭐냐면 1905년에 있었던 시마는 고시가 되는 겁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2월 20일 날 김정구 대표가 가는 게 바로 그때 그 시대 그게 네. 시발의 고시인 날에. 그러니까 다케시마의 날이 2005년대에 만들어지는데 시마는 고시 100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얘기하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시마는 고시가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주지 선점론이에요. 일본 내각에서 이 량고도 원래 리앙꼬로 량고도 부르는데 프랑스 포경선 이름에 따가지고 이제 붙인 이름인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죽도가 아니라 량고도로 불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본 영토였다면 왜 서양의 이름을 쓰겠냐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 표현이 일반인들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일본 내각 회의 문건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뭔가 안 맞죠? 네. 주인이 그래서- 있는 땅이라면 일본식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량고도를 이제부터 죽도라 칭하고 랑코도입니다. 랑코도입니다. 예, 이제. 시마네현 소관으로 한다. 이게 시마네 고시입니다. 근데 그 내각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이용한 형적이 없다. 근데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란 사람이 초사도 짓고 어민들을 데려다가 조업을 했다.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땅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주지 선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인이었기 때문에 선점했다. 근데 선점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영토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대상 지역이 많았지만 지금은 선점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네. 예, 다 뭐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주지 선점론이다. 대한족 칙령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영토로 포함됐고요. 그러니까 1900년 10월 25일 날. 그렇죠. 네. 그 법령이고. 그리고 일본의 1905년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면 독도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민간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 관찰 자료에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안용복 사건 그 무렵에만 보더라도 일본 막부가 조선에 문건을 보내요. 울릉도와 이 독도의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
또 메이지 정부 그 무렵에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여기서 철저한 또 모순이라고 뭐냐면 역사적 권원입니다. 일본 역사적 권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해면허예요. 도해면허. 이 안용복 장군이 주목하십시오. 예, 도해. 네, 바다를 건너간다 이 말인데 네. 안용복 장군 그 무렵입니다. 숙종대죠 우리는. 1625년에 일본 도토리현 시마네 근처에 있는 어부 두 어업가 집안이 일본 막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 이게 도해 면허라는 거예요. 아, 이 면허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네. 일단 도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학자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가지무라 히데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도해라는 말 자체가 국외로 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면 도해면허 받을 필요 없죠. 필요가 없죠. 예. 제가 제주도 가는데 여권 제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이면 되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도해면허 자체가 일본 땅이란 아니란 증거가 되고 내용을 떠나서 무주지 선점론과 역사적 권원은 또 모순되는 겁니다. 자, 1905년 2월 22일 이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주인이 없어야 돼요. 한국 땅도 아니어야 되고 일본 땅도 아니어야지 무주지 선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숙종 때 17세기 때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한다면 무주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주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가장 큰 모순점이 뭐냐면 바로 이건 겁니다. 역사적 권원과 무주지 선점론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논리를 싸울 때 역사적 사료가 이러이러하다 막 얘기할 필요도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니들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만 선택해라. 무주지 선점이든 역사적 네. 권원이든 하나만 선택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겠으나 니들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답을 못 하겠다. 하나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시모조 마사오가 제 토론을 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시모조는 토론을 거부할 때 김정구 씨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뭘 반대로 생각해요. 학자가 일반인 무지랭이한테도 대답할 이길 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그만큼 네. 근거가 빈약하고 예. 말이 안 된다는 정리를 거죠. 좀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모순이 있다. 하나는 원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무주지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얘기하는 이 두 개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사실적으로는 이제 무주선제에서 심한해운 고시하고 네. 그다음에 국제법으로서 이게 다시 재확인된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보는 겁니다. 무주지 선점론에서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법 근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하고 시마네 고시.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 권원으로 얘기하는 게 도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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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일본 주장의 핵심인데 이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구조만 딱 알고 있어도 일본 그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길게 설명 못 해드렸는데 일본이들은 무주지로 얘기하고 또 한번 고영토로 얘기한다는 다시 논리적인 오류라고 한 부분 지적을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마네온 고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 울릉군에서 속도를 넣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모순이 되죠. 네. 물론 무주지는 당연히 모순이 되고 근데 도해 면허도 사실은 이건 가지무라 히데키라는 분이 일본에 돌아가셨지만 일본에 대단히 양심적인 학자예요.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쓴 논문이에요. 당연히 이건 한국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국외로 나간 허가증. 네, 그 도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도해면허. 네. 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용어도 있지만 아까 이제 17세기 이후에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 자체가 우리 흔히 이런 게 있잖아요. 지도에는 독도가 들어간 게 나와 있고 어떤 데는 독도가 안 들어가고 일본 걸로 나온 게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양국의 외교적 공식 기록에서 어떻게 나왔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정근대에서. 내가 알아서 17세기에 일본의 은주 시청학기. 네. 그 다음에 은주 시정학기죠. 네. 예, 시청학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태정관이라면 이제 일본의 최고 그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조선국교 제시말 내탐서란 게 있어요.
조선국교 제10말 내탐서. 네, 예. 끊어 읽어야 되는데요. 조선국 조선국. 교제 심할 죄송합니다. 내탐서. 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교자를 빼버리고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 자료를 잠깐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이 주장하는 논거 자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론을 해야 될 뿐더러 일본 역사 속에서 독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왔느냐 이건 거죠. 근데 그 중에 여러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거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 잡아야 돼요. 짧게 해서요. 자료 그래서 은주 시청학기 있잖아요. 요 책 제목이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책 제목을 간단하게 하고 핵심 내용이 뭐다. 태종관 지문 이런 게 짧게. 일단 은주 시청학기는 뭐냐면 현재 옥기섬이 그 동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와 일본 본토 사이에 옥기섬이 있고. 네. 근데 옥기섬의 옛날 이름이 은주예요. 은주. 네. 우리 제주도가 옛날 탐라이듯이. 네. 은주 시청학기 뭐냐 제목 그대로 보시겠지만 은주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누가 기록하냐면 지금 시마네현에 있던 하는 관청에 사이토 호센이라고 하는 관리가 파견을 갑니다. 그걸 조사해서 보건 보고서예요. 관찰 자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은주에서 북쪽으로 얼마를 가면 일본 어느 땅이 나오고 남쪽으로 얼마를 가면 어디가 나온다. 그리고 서북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독도가 나오고 또 얼마를 가면 울릉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은 바로 은주란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 한계는 바로 이 주로 한다. 경계선 끊어지는 거죠. 네. 이 주, 은주가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이제 소개되냐면 평화선 선언 이후에 일본이 외교 문서로 계속 이제 일본 땅 주장을 하는 문서를 보내고 우리도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외교 문서로 우리 일본적 자료에 일본 땅에는 근거가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임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주가 일본 영토의 끝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 자료가 일본이 그 50년대 주장한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본 땅에 입증을 하는 주장이라면 지금 일본 외무성이나 시마네현이나 많이 홍보해야 되잖아요. 네. 일본 그 어디 홈페이지를 가도 이 책 소개 안 합니다. 왜일까요? 결론 하나입니다. 잘못 꺼낸 거야. 일본의 분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차차 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태정관 지령문인데요. 태정관 지령문. 네.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옛날부터 있던 기관이지만 메이지 정부 때는 최고의 통치기관입니다. 모든 뭐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인데 근대 기술을 많이 도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 제작입니다. 지도 제작. 또 메이지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토지 이제 사유재산권을 이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토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지적도가 있어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 태종관이 내무성에다가 지시를 하고 내무정은 각 도도부연에다가 이제 지적도를 만들어라. 시마네현도 받았겠죠? 만들어요, 지적도를. 시마네현 다 만들고 옥기섬까지 만들었는데 이 섬이 있는 거예요. 독도 울릉도가. 어떻게 하오릴까? 그럼 자기 땅이 자기 땅이라면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빼면 되고. 그렇죠. 고민을 해요. 내무성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무성이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안용복 사건 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내린 결론. 우리 일본과 관계가 없다. 내무성에서. 그러면 그냥 지시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무성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영토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위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태정관에다가 모든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태정관은 그냥 메모한 잠깐에서 결정을 내려요. 최종 결정. 우리 일본과 관계가 없다. 마음 깊이 새겨라. 당연히 시마네현까지 지시가 돼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으로 분리가 되죠. 이게 태정관 지령문입니다. 일본 행정부 기록이죠. 그리고 조선국 교제 신말 내탐서는 메이지 초기에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조선하고 수교를 맺어야 돼서 1870년대예요. 네. 1870년에 이제 만들어진 보고서인데 메이지 정부가 조선하고 수교를 맺기 위해서 서계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칙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 그동안 교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쓸 수 없는 글자를 쓴 거라는 겁니다. 천황이라는 걸 높여 가지고 네. 그래서 조선에서는 거부를 하죠. 이게 서계 사건이에요. 서계 사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이제 막 일어날 이른 무렵인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제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 무렵이에요. 그럼 조선을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 최소한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밀정을 보냅니다. 내탐이라고 하는 거죠. 정탐을. 그래서 태정관이 내무성에다가 지시를 하니까
외무성에서는 3명을 보냅니다. 이들이 이제 복명을 하는 거예요. 복을 하는 거죠. 그 제목이 조선국 교제심할 내탐서인데 그 조사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심할. 이게 진행문이에요.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지령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일본 땅이라면. 그렇죠. 제목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경과를 조사해봐라.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복명서 내용 자체도 일본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태종관을 비롯한 외무성, 일본의 중요한 행정관청의 보고서는 얘기인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밤새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주장의 가장 문제가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모순 그리고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독도를 보면 분명히 독도는 한국 땅이었다. 그래서 저는 왜 한국 땅이냐라고 하는 한국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 자체가 뭐냐 성립이 돼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성립되면 그 후차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의 주장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먼저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게 정립이 됐다면 우리 반론을 할 건데 이들 주장 자체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한국식 자료를 읽을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 중요한 독도에 관한 특별 담화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고 역사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아까 시마네형 고시회 할 때가 1905년 2월 22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시기죠. 전쟁 중이. 야, 전쟁 중이죠. 네. 1904년부터 독도의 가치를 느낀 거예요. 군사적, 자원적 가치. 그래서 하고 시마네 같은 의업적 가치가 또 결합되어 있죠. 있어서 이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에서 그냥 그 군사 작전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독도 해전이라고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것을 이제 영토로 편입시켰는데 우리가 정확히 하면 지금까지는 이미 17세기 이래로 일본 정부도 영토 인정했고 근데 우리는 또 바로 1900년에 또 명확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이 뭐냐 독도 자인의 주장해서 시마네 고시했던 시기가 바로 1904년 5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했을 때 바로 최초로 일본의 최초의 영토 강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는. 즉 일본 제국주의 대침략 또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첫 희생지가 바로 시발점이죠. 시발점의 첫 희생지가 독도였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당신들이 오늘날까지 다시 독도를 다케시마라에서 자기네 영토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 침략과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국주의 당신들의 범죄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건 역사 문제다. 영토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교과서 학생들한테 독도 문제를 가르친다면 저는 이 문장이 들어간다 보는 겁니다. 역사 문제다. 왜 뭐 금방 역사적인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역사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토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피아가 구분이 됩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역사 문제는 피아가 없어요. 팩트가 중요한 거죠. 역사적 사실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영토 문제를 보지 맙시다. 영토 문제를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 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나는 내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객관적 사실 문제를 보자. 그래서 일본 시민을 상대로 얘기할 때도 이 역사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국민들도 이제 분노가 생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성적인 부분이 조금 작고 뜨거워지기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토 문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 문제를 본다면 굉장히 차분해질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례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제라고는 기본 관념, 개념을 먼저 갖추는 게 독도 교육의 시작이다. 저는 이 내용이 교과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저도 실제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도 문제. 또 실제로 2010년대 한일 시민선언 실천협의회 최초로 독도 문제를 이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로 넣기도 했었어요. 우리 김 대표도 같이 참가했지만. 근데 일본 시민 진보들이 독도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이것은
김희아인가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국제법이라 얘기할 때 뭐냐면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근대 국제법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근대 국제법 체계 자체가 제국주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일방이 희생당했잖아요. 배제당하고. 이런 차원에서 국제법을 얘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죠.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이들은 왜 국제법 얘기하냐면 영토는 근대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의해 그 제국주의 시대부터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하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한국과 일본의 한국 내셔널리즘과 일본 내셔널리즘의 충돌이다. 즉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그렇게 하면 일본 진보 단체들이 슬쩍 빠져버려요. 세 번째로는 영토 문제는 어차피 서로 양보 못하는데 그건 국가 문제니까 우리가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녀석 아까 독도소대 대표가 얘기하듯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과 식민지배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속에서 이것이 보편적 의제가 있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흔히 화형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일본의 시민단체들조차 독도에 대한 문제를 겁이 나서 외면하는 이렇게 된다는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오늘 끝내야 되는데. 예.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논쟁이 많긴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교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과서 지긋지긋해서 끝내기로 했는데.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려진 것이 있어요. 아까 못 가는 섬이다 했지만 그건 독도 소대가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무인도 독도에 사람이 살아야 뭐 이렇게 국제법에 인정한 섬이다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 이건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 일단 독도 입도 문제는요. 독도 입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이제 독도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도가 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나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장이 가서 살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하게 되죠. 근데 국제법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제법보다 규정은 딱 하나예요. 121조가 되어 있는데요. 섬은 만조시에도 드러나 있으면 섬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제주도 같은 큰 섬도 있고 뭐 사람 하나 설 수 없는 작은 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영해라든지 EEZ에 대한 권한을 준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망에서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으면 암석이다. 이 암석은 영해나 EEZ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독도는요. 당연히 섬이죠.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체로 섬의 자기를 가지고 있고 영해나 EEZ 기침이 될 수 있는데 혹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구는 제 스스로 김정구 자체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안경을 써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김정구다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무엇을 입던 무엇을 하다가 저는 김정구 자체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이 인터넷에 지금 너무나 유포되고 있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자. 결국은 우리 스스로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독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꼭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에 있습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독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거나가 아니라 할 수 없거나거든요. 네,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경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황금어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이죠. 예, 섬입니다. 독도는 섬입니다. 굳이 그쪽에 우리가 주소를 이전시키지 않아도 섬입니다. 예. 너무 쫄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쪼는 데가 있어요. 예, 이건 사실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안타까운 건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또는 이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좀 자기 정치적인
홍보 수단을 한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일본 정치인들은 참 밉지만 그쪽에서는 그래도 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독도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이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독도 의용 수비대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할 때 이제 좀 문제가 많다 진실에 있어서 할 때 그 바로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 사업회에서 보면 그 이사장이 이병석 새누리당 지금도 의원이죠? 네, 친구 의원님. 네. 좀 이렇게 독도용 수비대 이제 대장이 홍순칠하네,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홍순철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미묘한 얘기가 좀 네.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수비대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부정하고 있는 말씀드렸는데 네. 정부에서 국가보훈처 산하로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이제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이 보면 조사 연구 활동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 기록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 감사원에 의해서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독도 의용수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홍순칠이 너무나 영웅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했다. 북한에서 의용수비대 방송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끌고 가서 고문을 했다. 전두환 정부가. 그래서 손가락을 다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박정희 루머가 돌고 정권의 있었어요. 독도를 탄압하는 이런 걸로 소문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의용수비 기념사업회 이제 이병석 의원이 이사장인데 2012년 9월 달에 그 소문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에다가 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건 사실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해 11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역사 정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히려 왜곡하는 이병석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 과연 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기능이 뭐냐.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이혜원 의원도 좀 그렇지 않았나요?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의원이 이제 독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 정치인들이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되지만 최소한 상식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혜원 의원 이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17대 때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해, 그다음에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하는 이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미 영해법에 의해서 영해는 관리되고 있고요. 접속 수역 법이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법이 있어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혜원 의원은 그 법에서 조항만 빼가지고 이걸 통합하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왜요? 이미 있는 법을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독도를 지키는 멋쟁이 언어로 네, 뜨고 싶은 결국은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 의원한테는 독도를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포장이 됐겠지요. 실속은 없는데 네. 결국은 이 법이 어떻게 됐느냐. 이미 다른 관련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폐기가 됐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회기 때 또 냅니다. 재발의를 해요. 지역구가 어디예요? 지역구까지 파악 못했는데요. 아니 너무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뭡니까? 고민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독도 문제를 고민해서 이렇게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국회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냈을 때 2010년 2월 23일 제 287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본회의 내용입니다. 국회 회의록입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안은 기존 법률과 중복될 여지가 있고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 회기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낼 때도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혜원 의원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가 봤어요. 네. 가서 보니까 언론이 본 이혜원 의원 해서 기사에 보도된 목록을 쫙 써놨는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독도 관련 이 두 개 법안이 보도된 기사가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오히려 국회 효력 뭡니까? 국제 분쟁이 존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 판단인 거예요. 근데 네. 이 법을 두 회기나 걸쳐서 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독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독도를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만 홍보될 수 있다면 독도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문제가 있어 이거 내려야죠. 이거 창피한 기사 아닙니까? 아유, 차라리 조용히 계신 의원님들이 더 낫겠네요라는 근데 생각이 이분이 드네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에요. 네. 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의 이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상황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법안이 이제 보도적으로 나갔고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10만 원 고시 말씀드렸잖아요. 연표가 뒤집힌 거예요. 내각회의가 일어나고 10만 원 고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문 네. 보도 보니까 10만 원 고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내각회의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론사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출처가 뭐냐? 이혜훈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끝입니다. 네. 네. 어쨌든 임기몰이로서 독도가 또 한 번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또 독도가 또 더 심각하게 유린당한 게 교학사 교과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가 그래요. 독도수호대 대표 김정우 대표가 조사도 해봤지만 무려 8쪽에 걸쳐서 35개가 틀렸어요. 독도에 관한 내용이. 근데 그 가운데 심각하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독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 아마 이제 그 김정우 대표 독도소대 홈페이지도 아마 게시를 하겠죠. 네. 예, 하면 좀 보시고 한마디로 교학서 교과서 독도조차도 이젠 일본 정부가 유리하도록 개혁이 된 부분이 많고 틀린 것만 35개다. 이렇게 아마 알아두십시오. 네.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데요.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통상부 오늘 외교통상부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팝업창을 띄워놨습니다. 네, 독도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학서가 분쟁지로 설명하고 있는 근데 거죠. 절대 분쟁 지역 아닙니다. 자, 2주간에 걸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독도 수호대 김정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장님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